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자메이카에서 온 이야기. 혼혈하는 4번 거래되면 해방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 이야기. 1931년 9월 9일 데이지 네이션이라는 여성이 쌍둥이 딸을 낳았다. 그녀와 남편 도널드는 헤어우드라는 작은 마을의 학교 선생이었는데 그 학교는 세인트 캐서린스 교구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들은 쌍둥이에게 페이스와 조이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도널드는 자신이 두 딸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땅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아이들의 목숨을 신에게 맡긴다고 기도를 올렸다. 네이션 집안 사람들은 헤어우드의 성공회 교회 땅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 학교는 바로 옆이었지만 학교라고 해야 콘크리트로 지어진 긴 방 하나짜리 흙간이었다. 경영 어떤 날은 학생이 300명도 넘었고 또 어떤 날은 20명 남짓 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큰 소리로 읽고 구구단을 낭독했다. 글쓰기 연습은 석판에 했고 언제든 가능하면 망고 나무 그늘로 나가 야외 수업을 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도널드 네이션은 학생들이 잠잠해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가죽끈을 들고 교실을 왔다 갔다 했다. 그는 조용했고 무게감이 있었으며 책을 엄청나게 좋아했다. 그의 작은 서재에는 시와 철학, 서머셋 몽 같은 작가의 소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매일 꼼꼼하게 신문을 읽었으며 세계의 시사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 저녁이 되면 그와 가장 친한 친구이자 언덕 반대편에 살고 있는 성공의 사제 헤이 부주교가 도널드를 찾아와 자메이카의 문제를 함께 고민했다. 도널드의 아내 데이지는 세인트 엘리자베스 교구 출신이었다. 결혼 전 성은 포드였고 데이지의 아버지는 작은 식료품점을 하고 있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11살이 된 쌍둥이 자매는 북쪽 해안에 있는 세인트 힐다스 기숙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다. 그곳은 유서 깊은 성공의 사립학교로 영국인 성직자, 자산가, 지배인들의 딸을 위해 설립된 학교였다. 세인트 힐다스는 졸업한 쌍둥이들은 이후 런던에 있는 단과대학에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이스는 그레햄이라는 영국인 수학자의 21살 생일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다. 거기서 그레햄은 시를 낭독하다가 도중에 까먹고 조이스는 자기가 실수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당황스러워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후 사랑에 빠진 조이스와 그레햄은 결혼을 해서 캐나다로 이주했다. 남편 그레햄이 수학교수로 일하는 동안 작가로 성공한 조이스는 가족 치료 전문가가 되었다. 그들은 세 아들을 낳고 교회로 나가 언덕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지었는데 그레햄의 성이 바로 글래드웰이다. 그는 내 아버지이고 조이스 글래드웰은 내 어머니다. 높은 학구열과 교육정책 개혁의 결과, 앞에서 내 어머니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었지만 정확한 설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개별적인 사실을 놓고 보면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레이크사이드의 컴퓨터를 논하지 않고 빌 게이츠의 성공을 이야기하거나 살롱사가 낳은 문화를 도외시한 채 아시아인의 우수한 수학 성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듯이 내 어머니의 성공 스토리도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위의 설명은 내 어머니가 누렸던 많은 기회와 어머니가 속한 문화적 유산의 중요성을 모두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 어머니와 이모가 4살이던 1935년에 윌리엄 M. 맥밀런이라는 역사학자가 자메이카를 방문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트바테르스란트 대학 교수였다. 시대를 앞서갔던 맥밀런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었으며 남아프리카에서 그가 하던 주장의 근거를 좀 더 찾아보기 위해 캐리비안 지방에 왔다. 맥밀런이 가장 근심했던 것은 자메이카의 교육 시스템이었다.
정규 교육이라고 해야 내 할아버지가 가르치던 헛간 교육이 고작이었지만 그나마도 14살까지밖에 제공되지 않았다. 자메이카에는 공립고등학교나 대학교가 없었다. 학문적 소질이 있는 사람은 10대 시절에 재능을 알아봐주는 선생님을 만나야 했고 그 선생이 추천해주는 대학에 들어갈 만큼 운도 따라야 했다. 더 큰 야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사립학교에 들어간 다음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대학으로 향했다. 하지만 장학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으며 사립학교 등록금은 극소수 부유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진입장벽일 뿐이었다. 훗날 맥밀런이 영국 식민지 지역을 돌아본 뒤 교육 정책에 대해 예리한 비판을 담아낸 서인도 제도로부터의 경고에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다리는 매우 좁고 위험하다라고 적혀 있다. 그는 계속 비판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은 사회 차별의 골을 더 깊고 가파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이다. 그는 만약 정부가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책이 출간된 지 1년 후 카브리해 지역은 폭동과 항의의 물결이 휩싸였다. 트리니다드에서는 14명이 죽고 59명이 부상을 당했다. 바르바도스에서도 14명이 죽고 47명이 부상을 당했다. 연이은 폭력 시위로 국가 기능이 마비된 자메이카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충격을 받은 영국 정부는 맥밀런의 처방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개혁안과 함께 학문적 재능이 있는 학생을 사립고등학교에 보내주기 위한 장학금 제도를 신설했다. 이 장학 제도는 1941년부터 시작됐는데 내 어머니와 쌍둥이 이모는 그 이듬해에 시험을 볼 수 있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어머니와 이모가 고등학교에 갈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두 분이 서너 해만 일찍 태어났어도 교육과정을 끝까지 밟아볼 기회를 누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삶은 당신이 태어나신 연도와 1937년의 시위 그리고 이엠 맥밀런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내 할머니는 미모가 돋보였던 것은 물론 참으로 당찬 분이셨다. 어머니와 이모가 세인트 힐다스에 들어가기 위해 페우드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 덕분이었다. 할아버지는 많이 배우긴 했지만 이상주의자이다 몽상가였던 터라 그저 책 속에만 파묻혀 지냈다. 그래서 그런지 딸들이 장래에 대해 야심은 있었어도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망과 에너지는 부족했다. 다행히 할머니는 그런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딸들을 세인트 힐다스에 보내겠다는 것은 할머니의 생각이었다. 할머니는 그 지역의 몇몇 부잣집에서 딸을 그곳에 보내는 것을 보았고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었다. 할머니의 뜻에 따라 어머니와 이모는 마을의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않고 책을 읽었다. 라틴어와 대수학이 고등학교 입학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헤이 부주교에게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할머니였다. 어머니는 그때를 회상하며 할머니 얘기를 들려주셨다. 만약 내 할머니께 자식 교육의 목표가 뭐냐고 물었다면 우리를 자메이카에서 내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거야. 내 할머니는 자메이카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셨지. 그때 할머니는 모든 기회가 다가오면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 그러나 장학금 신청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이모뿐이었다. 어머니는 아직도 그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문가에 서서 나누던 대화를 기억하고 있다. 조이스를 학교에 보낼 돈이 없어요. 1학기 등록금과 교복비를 내고 나니 두 분은 거덜이 나고 말았다. 내 어머니 몫의 2학기 수업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또 두 분은 딸 하나만 보내겠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두 딸을 모두 학교에 보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1학기가 끝날 무렵 다른 학생 중 누군가가 두 개의 장학금 시험에 복수 합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결국 그 중 하나가 내 어머니에게로 돌아왔다. 대학에 들어 대학에 갈 때가 되었을 때 함께 학교를 다니던 이모는 100주년 장학금이라 불리던 것을 타냈다. 100주년이라는 말은 자메이카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된 지 100년이 지난 것을 기념한다는 뜻이었다. 공립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 장학금은 자메이카에서 매년 단 한 명의 학생만 받을 수 있었고, 그것도
한 해에는 여학생, 이듬해 해는 남학생에게 돌아가는 시기였다. 이모가 그 장학금을 신청한 때는 여학생이 선발되는 해였다. 이모는 운이 좋았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 어머니는 방값과 탑승권 비용, 생활비, 대싹을 마련해야 했고 또한 런던 대학의 수업료도 필요했다. 이것이 주는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지는 100주년 장학금이 할아버지 연봉보다 많았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당시에는 학생 융자 프로그램도 없었고 시골에 사는 학교 선생에게 돈을 빌려줄 은행도 없었다. 어머니는 그때의 절망감을 조용히 드러내셨다. 만약 네 할아버지께 물어봤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야. 우리는 돈이 없단다. 그때 데이지는 어떻게 했을까? 그녀는 인근 마을의 중국인 상점으로 갔다. 자메이카에는 수많은 중국인이 살았고 그들은 19세기부터 상권을 꽉 쥐고 있었다. 자메이카식 표현을 쓰자면 상점은 그냥 상점이 아니라 모두 중국 상점이었다. 데이지는 중국 상점에 가서 기회 씨를 만나 돈을 빌려왔다. 막대한 금액임이 분명했지만 누구도 데이지가 얼마를 빌려왔는지 알지 못한다. 또한 누구도 기회 씨가 대체 왜 데이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데이지가 지불 날짜를 밀려본 적이 없고 그녀가 기회 씨의 아이들을 헤어우드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중국계 아이들이 자메이카 학교에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메이카 어린이들은 중국 어린이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짱깨들은 개를 먹어요. 데이지는 친절과 사랑으로 그 적개심을 녹여주는 사람이었다. 기회 씨는 그것만으로도 그 빚을 갚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어머니 역시 그것이 어떻게 된 노릇인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돈을 빌려왔는지 나한테 말해줬냐고? 난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냥 그렇게 된 거야. 나는 대학에 지원해 들어갔지. 나는 네 할머니께 이미 의존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도 못한 채 네 할머니가 어떻게든 해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대학에 들어간 거야. 조이스 글래드웰의 대학 교육은 맥밀런 자신의 장학금을 양보해준 세인트 힐다스의 어떤 학생 기회 씨, 마지막으로 데이지 네이션에게 가장 크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자메이카라는 공간과 18세기라는 시간의 만남. 네이션은 자메이카의 북서쪽 끄트머리 출신이었다. 데이지의 고조부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윌리엄 포트, 였다. 1784년 커피 농장을 구입한 다음 자메이카로 건너온 그는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 노예를 하나 사서 첩으로 들였다. 남쪽 해안가 어촌인 엘리게이터 폰드에서 동아프리카의 이그보 부족 여인인 그 노예를 만났던 것이다. 그들 사이에 존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당시의 표현대로 하면 존은 뮬라토, 즉 유색인종이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포드 집안의 모든 사람은 자메이카의 유색인종 계층에 속하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미국 남부에서 백인 지주가 흑인 노예와 공개적으로 관계를 갖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백인과 흑인 사이의 성관계는 도덕적 타락으로 간주되었다. 미국에서는 이종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연방 대법원에 의해 1967년 위헌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그 법은 유지되었다. 노예와 공개적으로 살림을 차린 백인 대농장 지주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으며 백인과 흑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노예가 될 운명에 처했다. 그러나 자메이카에서는 이종간 혼인을 대하는 태도가 미국과 달랐다. 당시 카리브해 지방은 노예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식민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며 흑인은 백인을 10대 1 이상의 비율로 압도하고 있었다. 사실상 자메이카에는 혼인 가능한 백인 여성이 거의 없었고 따라서 많은 백인이 흑인과 혼혈 여성을 배필로 맞아들였다. 한 영국인 자메이카 농장주는 138명의 여성과 맺은 성관계를 37년 걸쳐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유명해졌는데 그중 대부분 노예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 모든 관계를 자발적인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이다. 백인은 이종 간의 관계에서 태어난 물라토를 잠재적 아군으로 보았고 그들과 노예 사이의 완충지대로 여겼다. 몰라토 여성은 집안의 여주인이 될 수 있었으며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피부색이 좀 더 밝았는데 그러면 사회 경제적 사다리에서 한 칸 더 올라갈 수 있었다. 몰라토들은 거의 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집안에서 일하며 훨씬 더 편하게 살았다.
주인이 물라토에게 좀 더 많은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메이카가 흑인이나 혼혈인도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을 통과시켰을 때 비록 상한선 2,000파운드로 제한되긴 했지만 그 액수 자체가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물라토 안주인이 백인 재산가의 유언에 따라 그럭저럭 살아갈 만한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18세기의 한 관찰자는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다. 유럽인이 서인도 제도에 상륙해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면 집을 돌봐주고 살림을 해줄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는 흑인, 물라토, 인디언 혼혈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그 각각은 100에서 150 스털링이면 구입할 수 있다. 혼혈안은 4번 거래되면 해방이 되고 이들은 대부분 3살이나 4살이 되면 영국으로 입양되어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데이지의 증조부 존이 살던 세계는 그런 곳이었다. 그는 노예선에서 내린 지 한 세대가 지난 시점의 사람이었고 아프리카 식민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야 할 나라에서 자라긴 했지만 자유인으로 교육대 혜택을 모두 누렸다. 그는 백인과 자메이카에 살고 있던 인디언 부족 아라와크족의 물라토와 결혼해 7명의 자식을 낳았다. 자메이카의 사회학자 올랜도 패터슨은 그러한 역사의 단면을 보여준다. 유색인종에게는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1826년에는 유색인종에게 완전한 시민권이 주어졌죠. 사실 그때 유태인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투표권도 있었지요. 여전히 노예제 사회라는 맥락이 있었음에도 백인이 하는 것은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꿈은 기술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메이카에는 설탕 농장이 있었고 그것은 미국 남부의 모카 농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카는 전적으로 농업적인 생산품이지요. 노예들은 모카를 줍기만 하고 나머지는 영국 랭카셔나 미국 북부에서 해결하는 거죠. 하지만 설탕은 농업과 공업이 혼합된 상품입니다. 사탕수수는 수확되는 순간부터 당도를 잃어가기 때문에 농장 바로 옆에 공장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탕수수밭 옆에 설탕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 설탕 공장에는 많은 설비가 필요하죠. 이로써 통을 만드는 사람, 보일러 관리자, 목수 등의 직업이 생겨났고 이것은 전부 유색인종의 몫이었어요. 자메이카의 영국인 엘리트에게는 미국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국가를 설립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이 없었다. 그들은 돈을 벌어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를 세우는 과업은 그 속에 포함된 수많은 기회와 함께 유색인종의 손으로 넘어갔다. 패터슨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자. 1850년만 해도 킹스턴의 시장은 유색인이었습니다. 데일리 클리너의 설립자도 마찬가지죠. 유색인은 일찌감치 전문직 영역에 진출했어요. 백인은 사업이나 대농장 업무에 주로 종사했죠. 의사나 변호사가 된 사람은 모두 유색인종이었습니다. 학교를 운영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킹스턴의 주교는 전형적인 갈색 피부를 지니고 있었죠. 그들은 경제적 엘리트는 아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분명 엘리트였어요. 다음의 표는 자메이카의 전문가, 변호사, 국회의원을 분류해 놓은 것으로 분류 기준은 피부색이다. 백인이거나 밝은 색은 완전히 하얀 피부로 흑인의 유전자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올리브는 백인보다 좀 더 진하고 밝은 갈색은 올리브보다 좀 더 진한 피부색이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1950년대 당시 흑인이 자메이카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했고 다른 유색 인종에 비해 5대 1의 비율로 많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소수의 유색 인종이 백인 혼혈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엄청난 이점을 자세히 살펴보자. 들판이 아닌 집에서 일하고 1826년 완전한 시민권을 얻었으며 노예로 팔리는 대신 자기 가치를 인정받았고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할 기회를 얻은 선조의 자손이 두세 세대가 지난 후 낳게 된 모든 차이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데이지 포드가 두 딸을 교육시키고자 했던 열정은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풍부한 유산의 상속자였다. 어린 시절 함께 살았던 오빠 루퍼스는 교사였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다. 동생 카를로스는 쿠바로 건너갔다가 돌아와 어복 공장을 차렸다. 아버지 찰스 포드는 도매업에 종사했다. 어머니에는 결혼 전 파월이라는 성을 썼고 교육을 받았으며 유색인종 집안에서 자랐다. 그 파월 집안에서 이대 후 콜린 파월이 태어났다. 데이지의 삼촌 헨리는 자산가였다. 데이지의 할아버지 존은 윌리엄 포드와 동아프리카 개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목회자가 되었다. 그리고 포도 집안에서 적어도 3명 이상의 로즈 장학금을 받았다. 내 어머니가 W.M. 맥밀런 1937년의 시위대 기해시 내 할머니에게 빚을 지고 있던 데이지는 루퍼스 카를로스 앤 찰스 존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성공 역사적 유산과 특별한 기회의 합작품. 내 할머니는 정말 주목할 만한 여성이다. 그러나 포드 가문의 점진적 상승은 하나의 사건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윌리엄 포드가 내 고조 할머니를 엘리게이터 폰즈 노예시장에서 발견하고 구입한 일 말이다. 선택받지 못한 노예들은 그야말로 짧고도 불행한 삶을 살았다. 자메이카의 농장주들은 노예가 가진 인적 자원을 어릴 때 최대한 뽑아낸 다음, 다시 말해 노예가 죽거나 쓸모없어질 때까지 일을 시킨 뒤 새로운 노예를 사오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노예와의 관계에서 낳은 자식을 귀여워하는 것과 노예를 그저 재산으로 생각하는 것 사이에서 어떠한 철학적 갈등도 일으키지 않았다. 자신의 성적 모험을 자세히 기술하는 것으로 유명한 농장주 윌리엄 시슬우드는 피바라는 노예와 평생토록 관계를 유지했고 모든 면에서 피바를 사랑했으며 피바는 그의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그는 농장의 노예를 대할 때면 짐승이 되었고 도망가다가 잡힌 노예에게는 더빙의 처방이라는 벌을 내리곤 했다. 도망자를 두들겨 팬 후 상처에 굵은 소금, 라임 주스, 후추를 뿌리고 마구 비비는가 하면 심지어 다른 노예를 불러와 도망자의 입에 변을 보게 한 후 서너 시간 동안 재갈을 물려놓기도 했다. 그러니 자메이카 유색인종이 밝은색 피부에 집착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타인의 피부색을 유심히 관찰했고 백인이 하는 것처럼 피부색을 가지고 희롱하기 시작했다. 자메이카의 사회학자 페르난도 헬리크는 흥미로운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한 가족 안에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이 함께 있을 경우 가장 밝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선망의 대상이 된다. 사실 이런 일은 아주 흔했다.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가족 구성원은 더 밝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들어오기 전까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성장기 내내는 물론 결혼할 때까지 지속된다. 피부색이 좋은 아이들은 가문의 색깔 계급을 올려줄 존재로 기대를 받으며 결혼은 집안의 피부색을 진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인식된다. 피부색이 밝은 사람은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가급적 회피한다. 흑인 집안에서 피부색이 더 어두운 사람은 밝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백인 사회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피부색에 따른 가족 내 관계는 피부색에 대한 공적인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우리 집안도 예외는 아니었다. 데이지는 자기 남편이 백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 편견의 화살은 데이지에게로 돌아왔을 것이다. 할머니를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쪽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말했으리라. 데이지는 피부색이 검어. 내가 후안 이모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친척 중 한 분은 이 피부색의 계급에서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었다. 그분은 하얗거나 밝은 쪽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자메이카인이 인준이라 부르는 어두운 피부색의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들 사이에 태어난 딸들은 모두 아버지처럼 피부색이 어두웠다. 남편이 죽고 난 후 어느 날 열차를 타고 딸들을 만나러 가던 후안 이모는 같은 칸에서 밝은 피부색을 가진 남자를 보고 호감을 느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후안 이모가 내 어머니에게만 살짝 말해주었는데 그때 그녀는 큰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다. 열차에서 내린 뒤 딸 옆에 나란히 걸으면서도 이모는 자기 딸이 아니라고 부정했던 것이다.
그처럼 피부색이 어두운 딸을 낳았다는 사실을 피부색이 밝은 남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내 어머니는 당시의 경험을 담아 책을 펴냈다. 제목은 갈색 얼굴 큰 주인이었는데 갈색 얼굴이란 어머니 자신을 말하고 큰 주인은 자메이카식으로 신을 지칭한다. 책의 한 대목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고 내 형을 낳았던 시절의 얘기를 묘사하고 있다. 그때 두 분은 런던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오래도록 집을 찾아 헤맨 끝에 교회에서 간신히 아파트를 구했다. 하지만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으로부터 방을 빼라는 통보를 받았다. 집주인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쏘아붙였다고 한다. 당신 아내가 자메이칸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 책에서 어머니는 오랫동안 겪어온 이 고난을 묘사하며 그것을 신앙과 조화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결말에 이르러 어머니는 자신의 가족 역시 자메이카에서 피부색을 통해 이익을 누렸던 만큼 영국에서 겪은 일에 분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피부색으로 사람을 나누는 이들에 대한 적개심을 누그러뜨렸다. 나는 하나님께 수없이 불평했다. 여기 제가 흑인의 피를 받아 상처받고 신음하는 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백인과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기를 갈구하나이다. 하나님은 그저 웃으실 뿐이었다. 내 기도에 진실이 부족했던 것이다. 나는 다시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 또한 같은 짓을 해오지 않았느냐?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네가 피하고 무시하고 덜 존중했던 그 수많은 사람을 생각해 보아라. 너는 그들과 같으니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리라. 너는 내가 그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기뻐한 적이 없더냐? 네가 흑인이 아니라고 기뻐한 적은 없더냐? 집주인에 대한 내 분노와 정오가 녹아내렸다. 나는 그 집주인과 다르지 않았고 아니 오히려 더 나빴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만에 빠져 있으며 다른 사람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모두 죄인이다. 우리의 문화적 배경을 솔직히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내 어머니로서는 자신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수성가를 한 사람으로 소개하는 편이 더 쉬울 것이다. 조셉 플럼의 경우도 그를 위대한 변호사로 부르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빌 게이츠도 자신이 천재라고 불리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는 나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가 창피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운이 좋았다. 레이크사이드의 학부모회는 1968년에 그에게 컴퓨터를 사주지 않았는가? 학기 선수 빌 조이 로버트 오펜하이머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어떤 부류의 아웃라이어라고 하더라도 더 높은 햇대 위에 앉아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진심으로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슈퍼스타 변호사와 수학 천재, 소프트웨어 기업가는 얼핏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벗어난 존재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역사와 공동체, 기회, 유산의 산물이다. 그들의 성공은 예외적인 것도 신비로운 것도 아니다. 그들의 성공은 물려받거나 자신들이 성취했거나 혹은 순전히 운이 좋아 손에 넣게 된 장점 및 유산의 거미줄 위에 놓여 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을 성공인으로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요소였다. 아웃라이더는 결국 아웃라이더가 아닌 것이다. 내 고조 할머니는 엘리게이터 폰드에서 팔렸다. 그 결과 아들 존 포드가 태어났고 그의 밝은 피부색은 존을 노예의 삶으로부터 건져냈다. 데이지 포드가 누렸고 또한 자신의 두 딸을 기르는데 적극하려 한 기회는 서인도 제도의 사회적 구조로부터 출발한 문화의 산물이었다. 또한 내 어머니가 받은 교육은 1937년의 시위대와 기회 씨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것은 역사가 내 가족에게 준 선물이다. 만약 그 상인이 갖고 있던 경제력, 시위대가 낳은 사회적 결실, 자메이카의 문화가 지닌 가능성, 피부색의 특권이 다른 사람에게도 확장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언덕 위의 아름다운 집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까?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을 가르는 그 작은 차이. 아웃라이어는 성공에 대한 책이다. 일부에서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흔해 빠진 최루성 심파극이나
평범한 사람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영웅들의 무용담 대신 성공하는 사람들이 누렸던 행운과 그들이 태어난 시대적 배경, 세대 등의 요인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로 인해 세계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노력하지 않고 성공한 천재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IQ가 높다고 무조건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빌 게이츠가 10대 시절 마음껏 프로그래밍 연습을 하지 못했더라면 그는 지금의 빌 게이츠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빌 조이도 그렇다. 선 마이크로 시스템의 창립자가 아니라 IBM 같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들은 모두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재능은 성공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재능을 완전히 꽃피우기 위해서는 기회와 노력과 행운이 모두 필요하다. 이분은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간다. 개인은 결국 사회라는 문화적 테두리 안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 말콤 글래드웰은 각각의 사회가 지니고 있는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문화 요소에 주목한다. 그는 각 문화 요소가 오래전부터 이어온 생활 방식에서 기인했으며 산업화와 문명화를 거쳐 그 형태가 변모했거나 첨삭되기는 했으나 결국은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글래드웰은 그것을 역사 문화적 유산이라고 규정한다. 책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지방에서 미국 남부로 넘어온 이민자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의 조상처럼 명예 문화 속에 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농경 민족으로 살아온 사람들, 특히 쌀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아시아인은 근면 성실을 당연한 미덕으로 간주하는 문화적 유산을 지니고 있다. 그 덕에 아시아인은 수학 문제를 끈기 있게 붙들고 늘어지며 탁월한 수학적 능력을 발휘해 결국 좋은 성적을 얻었다는 것이다. 글래드웰의 논리 중에서 대한항공의 이야기를 다룬 부분은 한국의 문화적 유산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것이어서 더 특히 흥미롭다. 윗사람에게 예의를 갖춘다는 이유로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완곡어법을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 습관이 1분 1초의 판단에 따라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비행기 조종석에서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완곡어법이 오히려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곳은 비단 비행기 조정석만이 아니다. 당장 패스를 하고 골을 넣어야 하는 축구장에서도 선배님이 두려워서 말을 할 수 없다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다. 2002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거스 히딩크는 그 점을 파악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월드컵 4강에 올려놓는 기염을 토했다. 히딩크가 처음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으로 부임했을 당시 선수들은 훈련 중에도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밥을 먹을 때에도 자기들끼리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끼리 들지 않았다. 그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던 히딩크는 며칠 후 선수들을 모아놓고 파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선수끼리는 무조건 반말을 한다. 밥 먹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엄격한 위계 질서 속에서 살아온 선수들에게 히딩크의 말은 그야말로 황당선언문이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던 찰나 대표팀의 막내 그룹이었던 김남일이 최고참 선배인 홍명보를 보고 한마디를 툭 던졌다. 명보야 밥 먹자. 식당은 순식간에 웃음바다로 변했고 대한민국은 이기고 또 이기며 승승장구했다. 2002년 6월 평정했던 우리 팀은 그래서 참 뜨겁고 강렬했다. 문화적 유산의 힘은 그토록 강력한 것이며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혹자는 우리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해야 세계화 시대를 적응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말콤 글래드웰의 생각은 다르다. 1, 2, 3, 4, 5, 6, 7, 8, 9, 10으로 숫자를 세는 우리의 산술 체계는 영어의 불규칙적인 산술 체계에 비해 훨씬 논리적이다.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결국 수학에서 나온다. 한국의 어린이들은 미국 어린이들에 비해 훨씬 더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을 타고난 것이다. 대한민국이 빠른 시간 내에 IT 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이유 중 문화적 유산이 큰 몫을 했다고 여긴다면 과도한 추측일까? 숫자를 빨리 셀 수 있는 한국인들은 봄철 모내기를 하듯 순식간에 인터넷 선을 깔았고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인터넷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문화적 유산에 대한 논의는 영어 공용화론처럼 단순한 양상으로 펼쳐져서는 안 된다. 문화적 유산이 낳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직시하고
객관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콤 글래드웰이 감탄하고 칭송한 우리의 쌀 농사 문화도 그렇다. 우리는 사람이 성공하려면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노력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보충 수업을 하고 밤늦게까지 자율 수업을 실시하며 해가 뜨기 전부터 아이들의 어깨에 책가방을 얹어 학교에 보낸다. 요컨대 한국의 모든 학교는 미국의 키프보다 더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미국보다 앞서 나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집중 배양하고 있는데 왜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을까? 어린 시절부터 하루에도 몇 시간씩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 시험은 곧잘 보면서 왜 입도 뻥끗하지 못할까? 열심히 끈기 있게 하는 우리의 문화는 분명히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미국의 독자들에게 아시아의 근면 상실을 본받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반대로 고개를 들어 서구인들의 평등함과 여유를 배우자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서태지는 교실 이데아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리를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전국 900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7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1만 시간의 법칙을 실천할 수 없다. 문제는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하느냐이다. 빌 게이츠가 한국에 태어났다면 야간 자율학습도 무시하고 수업 시간도 종종 빠져가며 고등학생 프로그래머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을까? 빌 조이가 한국의 대학생이었다면 토익 점수를 높여야 한다는 부담감을 쉽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게다가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도 빨리 우수한 아이와 열등한 아이로 나누어 버린다. 하키 선수들의 사례를 떠올려 보자. 엘리트 그룹에 속하면 더 많은 연습 기회를 얻는다. 더 많은 연습 기회는 더 나은 실력으로 이어진다. 연습 시간과 실력의 부유 빈익빈 구조가 탄생하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도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본문에도 언급되었지만 덴마크에서는 아이들이 10살이 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는다. 숙련도와 재능을 혼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선진국으로 각광받고 있는 핀란드에서는 순위는 달리기를 할 때나 매기는 것이라며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 줄 세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인다. 쌀 농사를 짓듯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돌봐주는 것은 아름다운 문화적 유산이다. 하지만 농부는 모든 논에 골고루 정성을 들이고 모든 벼에 잎사귀를 쓰다듬어 준다. 농부는 1등으로 자라는 벼와 꼴등으로 자라는 벼를 차별하지 않고 길러낸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 책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였다. 동시에 사회와 문화, 심리와 철학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더 많은 아웃라이어를 탄생시키기 위한 조건을 개발하는 것뿐이 아니라 아웃라이어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말콤 글래드웰의 어머니 조이스 글래드웰이 바로 그렇다. 조이스는 아웃라이어가 아니다. 자메이카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유학을 왔다는 점에서는 보통 사람의 범위를 뛰어넘지만 핵무기를 만든 오펜하이머나 뉴욕의 소송 황제 조셉 플롬에 비하면 평범한 사람이다. 하지만 조이스 글래드웰이 캐나다의 언덕에서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는 일상적인 삶도 엄청난 행운과 노력과 기회와 재능이 필요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의 이면에는 이토록 평범하지 않은 것들이 한가득 웅크리고 있다. 평범한 사회와 비범한 사람을 가르는 그 작은 차이, 작은 기회들을 더 많은 이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글래드웰은 꿈꾼다. 아마 독자 여러분도 나처럼 이제는 그 꿈에 함께 빠져들고 있을 것이다. 더 많은 그 사람들이 그 꿈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꿈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꿀 때, 비로소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김영사에서 이 책을 번역하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딱 한 챕터만 읽어보고 번역을 결정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받은 원고를 다 읽었다. 나머지 내용을 누구보다 먼저 읽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을 번역하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내용들을 사탕을 빨듯 쪽쪽 읽어 내려갔다. 말콤 글래드웰의 책을 첫 번역 작품으로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은 정말이지 매우 드문 기회다. 경험이 부족한 내게 이렇게 좋은 원고를 안겨준 김영사의 박은주 대표님과 편집자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그들은 내게 함부르크에서의 연주 기회를 주었다. 나 또한 1만 시간을 채우기 위해 나아가는 신인일 따름이다. 혹시라도 삑사리가 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나의 미숙함 때문이다. 아무쪼록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이 짜릿한 지적 엔터테인먼트가 되었으면 한다. 노정태.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이 책 수고하셨습니다. 다 잘 읽었습니다. 다 읽었다. 아, 이 정말 힘들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만 읽으면 돼. 그러면 나예요. 사진 찍어주세요. 아, 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